그럼 일단 루턴 클럽에 참여하게 된 이유. 이제 좀 미국에서 들어와서 이제 너무 신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보다 1년 먼저 졸업한 선배 언니가 제가 그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잘 나가는 업계 약간 1 등인 그런 제약회사였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저기 들어가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딱 면허 그거 약사고시 공부 끝나고 거기서 바로 또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음. 그 선배 언니가 있는 그 과에서 그 파트에서 그 네. 팀에서. 근데 그 팀이 되게 그 멤버들도 좋고 일도 빡세지 않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제가 거기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결과 발표 나고 그다음 주부터 출근하라고 해 가지고 진짜 부랴부랴 서울로 막 방 얻고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갔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일하고 또 그러다가 또 '대학원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해서 대학원에 갔는데 너무 바로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바로 또 대학원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이제 너무 대학원 하다가 '아 좀 일을 좀 그래도 다시 해 봐야겠다.' 그래서 공직 쪽으로 알아봤는데 또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하다 보니까 중간에 아무런 텀이 없이 그렇게 막 완전 이렇게 쳇바퀴 맞물리듯이 그러니까 되게 이게 엄청 감사한 일이고 불평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이제 제 스스로 약간 번아웃이 온 거죠. 다 내려놓고 쉬려고 했는데 쉬는 것도 그냥 무질서하게 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는 과정에서 이 루틴 클럽을 소개를 받게 됐고 뭐 이걸 함으로써 좀 쉬는 과정에서도 좀 더 정돈된 삶을 살면서 쉬지 않을까. 그게 더 내가 이제 미래를 준비할 때 좀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세 가지 추천해 주신다면? 첫 번째는 9살 인생 위기철 님 소설인데 음. 제가 이거를 중학교 1 학년 때인가 읽고 그냥 되게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남는 잔잔한 감동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내용이 진짜 별거 없거든요. 그냥 그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냥 제가 이번에 읽었을 때 제 지금의 나이에 저한테 온 감동은 이게 뭔가 부모라는 울타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모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제 경제적인 면도 있고 돈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음. 이게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고 음. 사람이 그 울타리 안과 밖에 있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거를 약간 9 살의 시각에서 본 책인 거예요. 제가 이제 와서 그걸 읽으니까. 그러니까 음. 이게 되게 이건 약간 감동이라기보다는 약간 안타까움? 음. 그러니까 그런 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책은? 두 번째는 오두막이라는 책인데 이게 한 남자가 자녀를 잃어요. 음. 자녀를 잃고 이제 되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이제 온 가족이 되게 신실한 가족이었는데 이렇게 좀 약간 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한 책이에요. 음음. 그런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한 가정이었는데 그 아저씨가 자기 자녀를 잃고 이제 거기 그 슬픔 속에서 방황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초대해요, 오두막. 그래서 음. 이제 왜 인간이 그런 슬픔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역할을 하시는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음. 그런 거를 다룬 책인데 되게 오묘하고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건 정말 읽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것 같고 몇 살에 읽었냐에 따라 이제 해석이 다를 것 같은데 음. 근데 보통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고 저는 항상 그거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거든요. 약간 원망 아닌 원망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왜 이 세상에는 지구 반대편에서는 음.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막 어린 소년병들이 총을 들고 사람을 죽여야 되고 음. 어느 부분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이런 역설적인 부분이잖아요. 한국에서는 다이어트 한다고 약 사 먹고 막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인데 이게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지혜 심리학이란 책인데 쓴 교수님을 제가 그 회사 입사했을 때 신입 교육에서 초청 강사로 와서 이분이 강의를 하셨었어요. 그 어쩌다 어른에 나오시는 분인데 네네네.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근데 그때도 되게 감명 깊게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강의를.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건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르몬 분비가 제일 높은 인종이 흑인. 그게 그렇대요, 유전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흑인들은 엄청 낙천적이잖아요. 흥도 많고. 예. 그리고 그다음이 백인. 그리고 그다음이 아시안 계열이래요. 그래서 한국인, 일본인 뭐 이렇게 보통 보면 엄청 열심히 살잖아요, 부지런하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만족감도 낮고 성취감도 그 기준이 낮은 거죠. 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시안들이 사는 삶의 그 땅의 자원 뭐 이런 걸 생각을 해 봤을 때 흑인들이 사는 거를 생각해 보고 백인들이 사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신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해서 제가 그때 엄청나게 '아 되게 좋은 정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 책을 읽게 됐는데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올리기가 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이게 너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읽은 날도 있는데 읽은 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뭐 하는 루틴이 3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만약에 1 가지를 못 했으면 음. 이게 못 올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저녁 때 운동을 하고 씻고 자는데 이제 운동까지 하고 올리려고 했는데 씻고 깜빡 잊고 자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그다음에 올리기가 뭔가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 근데 그거 저는 뭔지 알아. 그래서 예. 나도 어떻게 바꿨냐면 그냥 내가 왜냐면 책을 아직 안 읽었어. 근데 운동은 했어. 아 근데 이거 책 아. 읽어야지 하니까 안 돼서 나는 인제 그냥 운동 올리고 아 할 그다음에 때마다. 읽으면 책 올리고 근데 이제 어. 그렇게 바꿨어요. 안 그러니까 막 그 하루 종일 압박에 어. 이걸 해야 되는데 맞아. 아 그 이걸 했는데 안 되고 책도 읽고 뭐 다 했는데 음. 운동을 안 해서 이게 못 올리고 자는 날도 그러니까. 있었고. 그래서 나는 계획을 바꿨어. 나는 '아 그래 책을 읽었으면 책만 일단 먼저 올리고 그래 내가 한 거 끝낸 거 하나씩, 하나씩 올리자.' 그렇게 되면 내 마음도 편하고 '못했네. 못했어. 그럼 내일은 그거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하니까 좀 편해지더라고요. 네. 식습관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데 나 깜짝 놀랐어요. 그 뭐야 쿠킹 클래스 보고 이 음. 정도의 열정이라고? 네 이러면서 나 거기 계속 들어가고 그분 진짜 유튜버 같은 것도 하시죠? 네 맞아요. 네. 유튜버세요. 하시니까 이런 요리 같은 것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그거 지금 그 쿠킹 클래스를 듣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레시피를 받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게? 그게 쿠킹 클래스가 따로 있어요. 그게 클래스 101 인가? 그 그 맞춰진 뭐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분이 이제 요리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거를 올리면 이제 그 동영상을 보고 이제 제가 따로 따라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그분은 미국 시카고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 쓰시는 재료들이 한국이랑 쪼끔 다른 것도 좀 몇 개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런 거는 요즘에 해외 직구도 너무 잘 돼 있고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그런 재료를 찾아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왜 이런 원래부터 이런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었던 건지. 근데 저는 한 9 년에서 10년 정도를 혼자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요리가 거의 없었어요. 나는 그냥 나중에 내가 그 시간에 일하고 그냥 번 돈으로 누군가 해 주는 음식을 먹고 싶다. 먹고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아프게 되셨어요. 이제 암에 걸리시면서 이제 특히나 대장암에 걸리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대장은 또 음식이랑 직결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식습관을 먼저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아프게 되시면서 제가 이제 전담 요리사가 된 거네요. 네. 이제 엄마의 삼시세끼를 책임지게 된 거죠. 네 음. 그러면은 이제 건강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집밥. 아무리 건강식이라고 해도 건강식이라고 해서 사 와도 이게 아무것도 안 첨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너무 사람들이 사갈 수 없는 맛이니까 돈을 주고 굳이 이런 맛을 사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탕이 안 들어가야 되고 음. 식초가 안 들어가야 되고 식초. 그다음에 밀가루 예 식초도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자연 발효된 식초는 가끔 쓰는데 웬만하면 안 써요. 그러니까 대신에 레몬즙을 써요, 식초 대신에. 예예. 밀가루도 거의 안 쓰고 곡류 이런 것도 보통 이렇게 도정되기 거의 안 된 곡류를 써야 되고 막 음.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이제 건강식으로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건강식이 될 수 있는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그렇게만 음식을 하려니까 너무 막막하잖아요. 이제 그분 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제 음. 서정아 선생님 네. 음. 유튜버를 발견하게 돼서 이제 그분이 추구하는 그런 이념과 이제 그 식단에 대한 이런 생각과
추구하는 방향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대신에 클래스에 올라오는 건 유튜브에서 올리신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들어가는 재료도 더 많고. 맛은요? 맛 맛은 맛은 되게 맛있어요. 그 올라오는 거 그분 하셨던 거 올리는 거예요? 클럽에? 예예예. 제가 이제 해서 올리는 그런 음식에는 거의 그분 레시피가 제일 많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던데. 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충격받았던 게 마요네즈 있잖아요. 그거를 뭐 두유를 넣어서도 만들고 올리브유 이렇게 넣어서도 만들고 뭐 캐슈넛이랑 이렇게 올리브유랑 이렇게 두유랑 넣어서 갈아서 만들고 이러는데 저는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건강식으로 만든 마요네즈가. 이제 그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맛과 영양 성분이 견과류래요. 어. 예. 그래서 이런 비건 식단에는 캐슈넛이랑 아몬드 이런 각종 견과류, 근데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어서 땅콩은 잘 안 들어가고요. 진짜? 네. 땅콩은 견과류로 치지 않는대요. 약간 진짜? 네. 견과류 중에 약간 적급이라고 들었어요, 땅콩. 전혀 몰랐네. 아. 네. 되게 열량이 높은 거에 비해서 영양소는 떨어져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이런 건강 음식 식습관 개선 이렇게 생각하면 다들 '아 지금부터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인가.' 다 이렇게 해서 너무 겁을 많이 내셔요 다들. 예예. 예 근데 근데 육류를 먹어도 돼요. 근데 이제 육류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건강한 돼지와 건강한 소를 먹을 수 없잖아요. 음. 들판에서 뛰노는 소와 돼지를 먹는 게 음.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음. 그리고 그런 고기들은 먹어보면 엄청 질기거든요. 아. 근데 아무래도 개인적인 의견인데 음. 그러니까 뭐 특별한 내가 이념이 있던가 동물 보호 약간 이런 게 있다든가 네. 아니면은 내 지금 건강 상태가 '육류는 절대 먹으면 안 먹는 게 좋다.'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인이면 그냥 골고루 먹되 쪼금씩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그러니까 끼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족발이랑 수육을 먹는다. 그러면은 걔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음. 그냥 내 밥상에 그냥 고기 반찬으로 쪼끔 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먹으면 음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이미 잘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가장 개선하고 싶은 거. 저는 약간 욕심이 많아서 음. 계획을 약간 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계획을 세워요. 그런 음. 다음에 당연히 못 지키죠. 그게 어떻게 지켜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막 내가 지금 뭔가를 막 빡세게 해야 되고 이런 뭔가를 이뤄야 되고 막 시험이 있고 이러면은 그 계획이 지켜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면서 그 계획을 그렇게 빡세게 세우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워 놓고 그걸 못 지키는 내 자신에 대해서 엄청 스스로 자책하고 좌절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욕심이 생기니까 '아유 한번 도전해 보지 뭐.' 이러고서는 막 거창하게 막 계획을 세워요. 그럼 못 지키면 '아 이거 못 했네.' 이러면서. 내가 그 습관이 한 대학원 가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자존감이 낮았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무궁무진해도 내가 여기서 지금 가장 하고 싶고 가장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내가 요거 하나를 이루면 그다음 하고 싶었던 연결된 거를 이렇게 갖다 계속 넣었거든요. 그 마지막 연에 갔을 때에도 왜냐면 다 촘촘히 이어져 있던 거다 보니까 '어 나 이거 했네. 이거를 더 해야 되네.' 이게 나오면서 했다는 성취감 때문에 내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진짜. 내가 좀 약간 감정 기복이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한 20대 후반? 그러니까 얘가 이런 내가 어떤 걸 성취하는 것이 많아지니까 나는 감정 기복이 진짜 없어졌어요. 감정 기복이 없고 어떤 대인 관계를 할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대답해 주고 할 수 없는 건 내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욕심이 많다는 건 나는 진짜 좋은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건 그러니까 나는 진짜 약간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앞에서 말한 내용을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나는 운동과 영어 공부, 토익 성적을 모두 내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어떤 카테고리를 운동과 영어 공부, 그리고 영어 공부는 토익 결국엔 성적 내는 걸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로 예를 들어 나눴다고 해요. 그러면 또 운동 중에서는 내가 PT도 해보고 싶고 필라도 해보고 싶고 암벽 등반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하면 여러분 몸이 더 많이 아프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운동이라는 카테고리에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토익 성적으로 내는 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A와 B는 동시에 시작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다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선은 PT, 필라, 암벽 등반 중에 가장 먼저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그게 우선이다 하면 PT로 우선 3kg를 뺀다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3kg를 정말 빼게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필라로 여러분의 체형 교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것 또한 뭐 한 2개월, 3개월 하다 보면 몸이 좀 좋아졌다, 좀 몸이 단단해졌다 싶을 때 이제 정말 힘들다고 하는 암벽 등반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꺼번에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PT만 1년 동안 할 수도 없고요. 필라를 1년 동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운동이란 캐테고리 안에 하고 싶은 것을 나누신 다음에 하나씩 말 그대로 도장 깨기를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도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먼저 토익, 드라마 보기, 원서 읽기, 영자 신문 읽기 동시에 하시면 여러분 영어에 너무 질리게 되십니다. 그럴 때는요, 우선 한 달 동안 끊임없이 영자 신문을 읽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 편씩이든 아니면 한 편을 나눠서 읽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좀 편해지시고 한 달 동안 끊임없이 하셨다면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제 영어 원서를 읽기 도전하겠다 하셔서 한 권을 우선 완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토익 리딩을 연습하면서 계속해서 영자 신문이나 원서를 읽어보시면 리딩 스킬은 당연히 향상될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영어 드라마 또는 자막 없이 보기 시작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토익 스피킹을 조금씩 연습하시다 보면 저절로 한두 달 있으면 리스닝 스킬까지 획득하시게 되시면서 토익을 준비하셔서 성적을 내시면 1년 동안 내가 무언가를 꾸준히 했다는 증거가 남게 되죠. 그 처음에 연습이 뭔가 이런 루틴을 정말 내가 나만의 루틴을 짜서 거기에 넣고 정리를 해서 짜는 거.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다행이야.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 루틴이라는 게 이것만 해야 저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다른 내 인생의 어떤 것도 가져와서 그렇게 연습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 그리고 그 환경 루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이번에 5월달에 하는 거. 어때요? 혹시 뭐 아이디어 있습니까? 저는 그거 들었을 때 약간 텀블러 꼭 가지고 다니기. 근데 그게 그런 맛이 있어요. 특히 이게 따뜻한 음료는 좀 덜한데 차가운 음료는 그 플라스틱에 얼음 담아 마시는 그 맛이 있잖아요. 빨대로 조금 빨아먹는. 근데 내가 그렇게 한 잔 먹음으로 인해서 컵과 그 컵을 잡는 홀더와 빨대랑 약간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발생하니까. 일단 네, 내가 텀블러.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좀 충격받았던 게 커피숍에서 내가 텀블러를 가져와서 드렸더니 그거를 플라스틱에 제조하고 정말 그 플라스틱을 맞아요.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있죠. 그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내가 내미는 손님이 주는 컵을 그 카운터 안으로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걔네 그거래요. 펄러스래요. 딱 자르더라고요. 그럼 텀블러 못 받아요? 네, 못 받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줄 테니까 네 텀블러에 네가 담으라는 거예요. 종이컵에 줄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가져갈 의미가 없지. 그쵸.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면 나한테 한번 그렇게 주고 나면 그건 쓰레기잖아요. 그렇구나. 나 근데 진짜 이거 지금 이게 투명으로 나오네? 진짜 이거 스테인 빨대인데 이거 투명으로 나오네? 근데 진짜 나 스테인 빨대를 지금 1년 넘게 쓰고 있거든요? 나 이거 진짜 너무 강추해요. 진짜 강추. 근데 그 세척하는 것 때문에 약간 문제가 많던데. 그거 괜찮아요? 세척 안에 난 이거 홈쇼핑에서 전용. 샀는데 네, 진짜 얇은 솔을 주더라고요. 하고 나는 그리고 이거를 한 2-3개월에 한 번씩 이 꼭지 떼서 이게 떼지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해서 이 꼭지랑 이 스테인 빨대를 물에 한번 삶아요. 모든 문제에는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여서. 맞아요. 근데 이런 작은 개개인의 노력들이 모이면 이게 또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구조가 바뀌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는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영양제나 이런 보조 제품들 약사로서 봤을 때 추천하고 싶은 게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약사니까 얘기해 줄 수 있는. 내가 이제 먹는 식단이 내가 생각했을 때도 너무 불균형하고 불규칙적이면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냥 골고루 잘 먹고 있고 규칙적으로 잘 먹고 있는데 굳이 젊은 나이에 그런 건강보조식품을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어떤 증상이 있어요. 뭐 눈떨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지 핑 돈다든지 아니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 생리하기 전에 두통이 온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철분제를 복용하는 게 좋거든요. 마그네슘 네, 떨리면 그 근육이 떨리면 마그네슘을 먹어야 되고,
근데 뭐 만약에 장 쪽이 워낙 설사를 많이 하고 뭐 장 쪽이 안 좋아요. 변비가 심하거나 아니면 설사를 많이 하거나 그런 거면은 유산균을 한 3개월 정도는 꾸준히 먹어보는 게 좋고 만약에 건강 검진을 했는데 중성 지방이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오메가 3랑 같이 이제 중성 지방 낮추는 약을 복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개인마다 달라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너무 기력이 딸리다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 종류를 드시면 돼요. 그러면 너무 힘 어떤 사람은 비타민 C를 뭐 용량 함량만으로 엄청 많이 먹으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비타민 C를 막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도 안 된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정말 개인 차이라서 딱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비타민 C도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 그게 항산화제에서 뭐 노화도 방지되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그래서 좋은데 비타민 C를 먹으면 위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사실 비타민 C를 먹어서 얻어지는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네. 근데 의사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뭐 이런 거에 좀 이렇게 왜냐면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진 않을 것 같고 그럼 그 일 누구한테 묻고 먹는 게 보통 이제 약사가 전문 분야긴 한데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어렵죠. 진짜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동안 약사라고 이렇게 딱 생각이 들면 사실은 약국에 가서 진단서 드리면 그냥 거기서 지어주시면 마치 내가 약간 그러니까 상담을 이 약에 대해서 진짜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나는 되게 묻고 싶은 것도 많고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진짜로. 보통 대부분의 약사들이 환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올 때 좀 반가운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더 반갑거든요. 왜냐면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도 이렇게 사람 붙잡고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 약국 가면 어떤 부스에서 상담해 주시는 분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진짜 한 적도 있어요, 진짜로. 예.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상담 전문 약사를 전국 약사회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랑 계속 부딪히는 거죠. 이제 돈 관련된 게 가장 크고. 뭐 저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뭔가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제 짧은 경험상 이게 한번 놓치면 다시 그 궤도로 다시 올라가기가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내가 다시 올라가서 또 다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들고 좀 이런데 그냥 모든 일에는 그냥 꾸준한 게 정답인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뛰었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또 다시 했던 대로 그 루틴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도전하면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함이 답이죠. 뭐 언어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것은 다 꾸준한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매일매일 쉬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한다는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죠? 진짜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